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합리적 사랑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적 사랑은 외젠 들라클로아의 그림 분노한 메데이아를 소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손에 넣기 위해 아르고호를 이끌고 흑해 동쪽 소아시아의 콜키스로 갔습니다. 콜키스는 이들 침략자들에 대적해 싸웁니다. 그런데 콜키스의 공주인 마법사 메데이아가 침략자 이아손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함께 배를 타고 도망치면서 추격해오는 아버지의 군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동생을 토박내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시체를 건지는 시간 동안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메데이아의 열정은 조국애와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사회적 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콜키스의 공주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이아손을 따라 그리스로 가서 이아손의 부인도 아닌 내연녀가 됩니다. 당시 그리스는 국제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회의 도덕 체계와 신분 질서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동의 동기는 열정적 사랑입니다. 이 메데이아의 서사는 고대 우리나라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자명고 내러티브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아손에게 코린트 국왕의 딸 크레우사와 결혼하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크레우사와 결혼함으로써 얻게 될 코린트에서의 권력에 욕심이 난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버리고 크레우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배신은 열정적 사랑으로 불타오르던 메데이아를 미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정오는 한 감정의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메데이아가 가졌던 사랑의 크기가 컸던 만큼 정오도 그만한 크기를 나타내고야 말았습니다. 메데이아는 크레우사를 살해하고 이아손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살해합니다. 이아손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메데이아는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올라가며 하늘에서 아이들의 시체를 내보이며 이아손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우리들을 배신한 당신이 나를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내 아이들아, 너희 아비의 죄가 너희들을 죽인 것이다. 가장 숭고해야만 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조차 끊어내는 광기로 번득이는 사랑, 열정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낭만적 사랑으로 터키의 소설가 오르한 파묵의 소설 순수박물관을 소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 케말은 우연히 자신의 먼 친척 동생인 가방가게의 점원 피순을 만나게 됩니다. 피순은 18살로 터키 미인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피순에게 한눈에 반한 케말은 수학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자신의 아파트로 피순을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피순을 사랑하게 된 이후 케말은 피순을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미 케말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식을 미룰 수 없었던 케말은 자신의 약혼식에 피순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피순과 함께 춤을 추며 다음날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약혼식 다음날 케말의 아파트에 피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사랑의 느낌에 케말은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케말은 약혼녀와 파혼하고 맙니다. 케말은 피순과 나눈 44번의 사랑의 추억과 함께했던 거리, 물건들에 기대며 아픔을 치유해보려 하지만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케말은 이스탄불의 거리를 지날 때마다 피순의 환영을 보게 되고 정말 피순일까 싶어 확인을 하기 위해 미친 듯 방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움을 참을 길이 없던 케말은 피순의 친구에게 뇌물을 주며 간청하여 피순의 연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피순을 찾아간 저녁, 케말은 피순이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페리둔과 결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피순을 다시 만난 케말은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감을 느낍니다. 케말은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피순을 취하려 하진 않습니다. 그 후 8년 2864일 409주 동안 1593번 피순을 찾아갑니다. 케말은 8년 동안 온갖 번민에 빠져들면서도 꾸준히 피순의 집을 찾아가서 통행금지 시간 직전에 일어나 나오는 삶을 계속합니다. 페리둔이 만든 영화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페리둔은 자기 영화의 여주인공과 사귀면서 피순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피순에게서 결혼 약속을 받아낸 케말은 피순과 함께 유럽 일주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의 둘째 날 아침, 시속 105km의 속도로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로 피순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케말은 한 달 후에 깨어납니다. 퇴원 후 케말은 피순이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개축합니다. 전시품은 9년 동안 피순을 만나면서 모아왔던 온갖 소품들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건, 장소와 연관된 물건들입니다. 심지어는 피순이 피우다 버린 담배 꽁초들까지도 소중한 전시품이 됩니다. 박물관을 완성한 케말은 카탈로그 제작을 의뢰합니다. 순수 박물관은 그 카탈로그의 제목입니다. 케말에게 피순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케말의 피순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고 아주 특별한 것이며 개별적인 것입니다. 순수 박물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과 낭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만을 사랑하면서 그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 낭만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 사랑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에세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12월 초의 늦은 아침, 나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브리티시 항공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운명적인 여인 클로이의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나와 클로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 어떤 식으로 계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5840.82분의 1의 확률로 만났다는 낭만적 운명론에 젖어 단숨에 사랑에 빠집니다. 나와 클로이는 곧 파리에서 동거에 들어갑니다. 나는 클로이에게 너무 깊이 집중한 나머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이 결혼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평소의 생각을 일깨워 줌으로써 가까스로 결혼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친구인 윌이 클로이를 만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클로이도 윌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클로이를 붙잡기 위해 억지를 쓰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클로이는 윌을 택해서 집을 나갑니다. 클로이가 윌과 동거하기 시작하자 나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나는 옛 연인과 옛 친구에게 침묵으로 시위하고자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나의 자살 시도도 클로이를 내게 되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녀가 없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시련의 상처를 극복한 나는 사랑의 교훈을 깨닫고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와 클로이의 관계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둘의 정체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클로이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상대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나와 클로이의 사랑은 합리적 사랑의 전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